최근 5개년 기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 경향을 보면요. 6문제씩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적은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회서비스법이 많은 것이 조금 한계점이라 그러면 한계점인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 부분은 그래도 매해마다 한 문제씩은 꾸준하게 출제되어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때마다 좀 달라지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자원봉사 활동, 가정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해마다 약간 시사가 있어요. 시사성에 관한 것들이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올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일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의 이 법 중에 어떠한 법들이 약간 시사화 됐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다소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을 봤더니요 이렇게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률이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한번 봐보죠. 노인복지법에서는 어떠한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각 법에서 시설의 종류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노인보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아까 나왔었죠.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이 안에 노인 전용 쉼터가 나오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도 노인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노인복지시설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이러한 경우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2급을 따고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2급을 따고 현장 경력이 1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면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도의 조례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데 조건이 되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살펴보죠.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랬죠. 국무총리는 어때요? 각부 장관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소속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역으로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봤더니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다 그러면 복지가 아니라 좀 아우르고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누구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나 시군구에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인데 보통은 기본 계획은 5년,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동 같은 경우는 5예요. 기본 계획 5년, 실태조사 5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동복지 관련 기본 계획과 실태는 5년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특색 있는 경우니까 보통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많이 수립했었고 실태 조사는 3년 단위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동복지는 5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관련한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봐보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긴 어려워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게 뭘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요, 2014년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요, 여러분들 지역에 발달장애인 복지관도 최근에 많이 지어졌을 거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것이 아닌 것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것 살펴보시고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는데,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이런 용어의 정의라든지 시설의 종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아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몇 개냐?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부모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유기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부모가 유기하였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아동이 되고요. 부모가 신체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부모가 계시지만 노동 능력이 상실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 아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 아동이 됩니다. 부모의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부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전부 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 아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중에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문화 지원, 가족 지원법입니다. 마찬가지 용어의 정의라든지 보호 및 지원 이러한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어지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면 국제 결혼한 여성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에는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게 다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어떻게 혼인한, 결혼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을 뭐라 그래요?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국적법에 따른 출생에 의한 국적,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필리핀의 어머니와 한국의 아버지를 둔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국적법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 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뭐냐면 혼의 자식이 될 확률도 좀 높은데, 어때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는 그런 인지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인 귀화 절차에 의한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 이렇게 세 가지 방법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도 이 시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고요. 2번,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에 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자녀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지원자들도 많고 수강생들도 많고 만족도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국어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대부분 5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 5년이 아닌 것을 위주로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이처럼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여성가족부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주무부서가 어디냐면 행정안전부, 행안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이런 거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맞는데 이거는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없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공익성. 자원봉사는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는 것이 맞겠죠. 그죠? 비영리성. 자원봉사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비영리성 맞습니다. 비정파성. 어떤 정당이라든지 이러한 비정파성과 비종파성, 종교라든지 이러한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차별성, 자원봉사활동의 원칙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원칙 중에 뭐는 없다? 무차별성은 없다라는 거. 이것은 무차별성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딱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은 5번 무차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자, 문제를 보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은 18세 미만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청소년은 24세 이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기본 계획은 5년이고 실태조사는 3년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아동복지법에 관한 기본조사와 실태조사는 5년이라서 약간 특이했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태조사는 얼마냐? 3년 맞아요.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무부서 어디라 그랬어요? 여가부라 그랬습니다. 여가부. 그래서 국가인권회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주무부서가 어디다? 청소년까지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 서비스를 누가? 시도지사다라는 것도 최근에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19회 시험이 상당히 굴욕적인 시험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19회 시험에 문제가 잘못된 것이 무려 4문제. 19회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19회 합격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4문제의 정답이
모든 것이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1번, 1, 2, 3, 4, 5번이 모두 다 정답 처리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제가 친한 분은 세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수님 저 합격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 문제씩이나 차이가 났는데 합격했나? 라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네 문제나 잘못 출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이처럼 누구냐? 이렇게 긴급 전화 센터를 따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이 잘못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급 전화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 누가 시도지사냐, 보건복지부냐, 여가부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급 전화 누구다? 시도지사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정폭력은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에서의 그런 발생, 폭력에 관한 발생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화, 대상별로 특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항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등의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반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보호시설의 장애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특히 이러한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누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뭐 할 수 있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한 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기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지금 살펴본 것만 해도 몇 개의 법, 그렇죠? 6, 7개의 법에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번만 살펴봐도 그래도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문제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가족이 들어가면 여가부.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